정말 분노가 가득한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께 찾아와서 제 분노가 담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매우 흥분 상태여서 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쩜 이렇게 재치 있는 사람들은 다 몰상식하고 자신들만을 알고 있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결국엔 모두 스르르르 보고 끝났네요. 미스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과 함께 살며 어떻게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나아가려 했던 제 자신이 참 어리석은 모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절대로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결국 매우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모를 정도로 말했었거든요. 신우가 뭘 하는지 몇 년째 함께 지내고만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 마리 핑크종을 잡았다든가 해서 조교 이상 이야기로 걱정을 했었지만 신우가 뭐 할 정도만 알아채고 있었죠. 알경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믿음과 애정이 깊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이나 그런 것도 잘 몰랐고 대충 그냥 남편의 여동생이 있다는 존재로만 인식을 했었는데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뭐 말로는 너는 알아서 해라라고 하지만 시댁에서나 친정에서 참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우 주제 넘게도 양가에서 조용조용 넘어가는데 아지가 나서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건지 뭔지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를 했어요. 그게 무리수가 살짝 섞여 있다 싶어서 거절을 하려고 하면 남편이 나서서는 신우 편을 드는데 와 이거 이상한 놈이다 싶었더라니까요. 그래도 그때는 그놈의 콩깍지가 뭔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저도 어물쩍 넘어가곤 했어요. 결혼할 때 언니들은 보통 신우한테 무너진다 하더라고요. 다음과 같이 문장을 수정합니다. 옷도 사주고 한다고 하던데 나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는데 옷 한 벌만 사줘요. 이왕이면 브랜드 옷으로 말이야. 이런 걸 한 번 사면 매번 결혼식 갈 때마다 입을 수 있고 내가 비싼 값 하는 거 어떻게든 뽕 뽑을 테니까 한 벌 제대로 장만해주면 안 돼. 그래 보니까 옷장에 있는 옷들이 대부분 결혼식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아니더라. 아이 너는 평소에 그렇게 손바닥만한 옷들을 입고 다니냐? 배꼽 다 뽑히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예식에서 조금만 똑바로 하다가 내 동생이 입고 가도록 한번 해주자. 좋은 걸로 한번 해주면 나중에도 입을 수 있다고 하잖아. 어디 가서 우리 세원이가 사준 거라고 자랑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옷 한 벌 해주는 거 정도야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 알겠다고 끄덕였다. 양심 없는 신우가 명품 매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에 대해 남편에게 직원 아니야 라고 눈짓을 했고 결국에는 뒷덜미를 잡아서 질질 끌고 나왔다. 신우는 아주 불편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당연히 좋은 옷이라고 하면 명품 브랜드 아니야. 나는 이렇게 싸구려 브랜드 말고 명품 브랜드에서 옷을 한번 사줄 줄 알았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는데 아이고 아가씨 나이가 얼마나 된다고 명품 브랜드의 옷을 사달라고 그러나요? 아가씨랑 우리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데? 나도 명품 브랜드의 옷은 안 입어. 게다가 백화점 옷들이 싸구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옷들도 한 벌에 3에서 40만 원 하는데 비싼 편이지. 아가씨가 돈 벌어서 이런 옷을 사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 아까운 마음에 더 쌀 옷을 찾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더니 신우는 아주 용기를 내어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신우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백수였고 고른 옷도 신우 입장에서는 비싼 옷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30대 중반쯤이었는데 신우와는 거의 동갑 차이로 20대 중반쯤인 그가 명품 브랜드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신우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결혼식 당일에 신부 메이크업을 받을 때 내가도 옆에서 함께 받을 수 있죠. 아버니가 원래 들한테 메이크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던가? 혼주 메이크업은 어머님이 받는 거고 아가씨는 아직 어리니까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집에서 대충 하면 되겠지만 결혼식에는 사진이 남잖아요. 가족 사진을 찍을 건데 당연히 나도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와야죠. 아,
제가 대충 해도 되는데 왕따도 아니고 아무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사진 하나 찍겠다고 몇십만 원 하는 메이크업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건 돈 낭비라고 생각해요. 오빠가 해도 된다고 했지만 언니가 진짜 짠순이라고요. 그러면 언니, 저는 메이크업 안 받을 테니까 명품 가방 하나는 사주세요. 그 정도는 다들 받는다고 하던데 옷으로 선물했어요. 아가씨, 우리 억 단위로 모은 돈도 아니고 대출받아서 신혼축구하고 이자 나등을 내야 하는데 그 비싼 걸 어떻게 해줄 거예요? 신우가 그것 하나만 못 해주냐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 명품 가방이 얼마나 비쌀까요? 해주지 않는다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대를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적당한 것을 찾으면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500만 원 한 가방이라고 하니까 모르고 꼬시는 척하여 하나 사줄 거라고 했는데 큰일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말해도 좀 그런데 당연히 안 된다고 해야지. 500만 원이면 우리 집 대출 이자로 쓰는 게 낫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해야 한다. 그 나이에 명품 가방이 왜 필요한지 거절을 하고 났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신우가 얼마나 딴지를 걸어서 제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날에도요. 드레스를 입고 남편과 사진을 찍으면서 지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우가 끼어들어서 언니 고른 드레스는 앞부분이 너무 파지 않았는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 누가 그런 걸 입어? 하고 묻어서 고른 두 번째 드레스는 수입산인데 그렇게 비싼 걸 입을 돈이 있냐고 합니다. 내 선물은 내일 먹어버리고 나는 시댁에서 지원을 받아 결혼하는데 신우한테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씨, 제게 돈 맡겨놓은 게 있나요? 우리는 부족한 예산으로 입을 옷을 고르다 보니 너무나 열받고 답답해졌어요. 어떻게 다시 작성하였으면 좋을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지원받지 않은데 왜 자꾸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는지 모르겠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을 생각하고 돈 모으는 것을 고민해야지. 언제까지 용돈 받고 철없이 살 건데 뭔데 내 자존심을 상처 주는지. 진짜 결혼해도 이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어린 여자가 철없이 굴면 내가 왜 겁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러면 결혼 못 할 거야. 벌써부터 시집 가길 원하는데 내 돈 써가면서 선물 주고 덜덜 떨어가나. 정말 결혼 안 해야겠다 물러서. 큰 소리 치니까 남편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너무 놀라서 그제서야 신우에게 뭐라고 하고 싶다고 나무하는데 자중해라. 옷 선물해주지 않았냐고 하면서 신우를 달래며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따끔하게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애원하는 꼴이란 정말 이대로 엎어버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예약해둔 것들에 대한 위약금도 그렇고 남편이 앞으로는 잘할 것이라며 저에게 빌어서 용서를 해주었어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데 제가 뭐 남편 보고 결혼하지 신우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치기도 했는지 글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하여는 잔소리 섞인 핀전에 주더라고요. 애가 철이 없이 어린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워낙 막둥이를 키웠는데 하루 종일 상대하면 너만 피곤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 왜일까? 그냥 어린애 하나 돌볼 생각해도 너는 잘해주려고 노력해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키운 걸로 어떡하려고 해? 그 친구는 절대 못 고치겠어?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가서 새언니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신우를 잘 대해달라고 이야기했어. 아니, 나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신우를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게 맞는 걸까?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게 맞는 걸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요즘은 부부들이 그렇듯이 결혼 후 맞벌이 부부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해가며 살아왔는데 신우는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밖으로 나가 돈을 번다고 했어. 집안일에 대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오빠한테 전해줄 말이 있어서 잠깐 들렀는데 설거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집안일을 서로 역할 분담을 한다는 말입니다.
저가 밥을 하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저가 쓰레기를 버리면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답니다. 신우가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남편에게 전해줄 것이 있었는지 잠깐 신혼집에 들렀다가 설거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보니 한마디 툭 던지는 건 아니겠죠. 어째서 10살이나 어린 기집애가 남의 집 살림에 몰이집을 잡고 싶어서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고 다니는지, 관에서 거지까지도 거리가 있는데 굳이 그걸 깨끗하게 해놓고 사나 안 사나 구경을 하려고 들어와서 해 집어봤다는 소리밖에 더 되겠나요? 저가 밥을 했으니까 설거지는? 남편이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부부는 거의 반반씩 일을 해요. 지금 우리 오빠한테 설거지를 시킨다는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들으면 놀라서 뒤집어지겠어요. 우리 오빠한테 설거 한 번 시켜본 적 없는데 도대체 우리 부부가 그렇게 약속을 정해놓고 할 거라는데 왜 딴 집에 살고 있는 신우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그걸 시댁에 가서 바로 일러준 적도 있었죠. 전화로는 우리 아들에게 지금 설거지를 시키냐? 습진 생기면 어떡하냐 난리를 치더라고요. 정말 시절 붙은 사람들에게는 진절머리가 들 정도로 참견을 하는데 더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죠. 만사이었을 때 제가 경사스럽게 임신하게 되었어요. 보통 직장 다니는 여성들은 출산이 임박하게 되면 육가 휴직을 내고 아이를 키우는데 제가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병원에서 제 자궁이 약해서 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상의를 여러 번 하고 결론을 내었는데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었어요. 그런데 정말 슬픈 일이 생겼어요. 퇴적을 하기도 전에 아이가 유산되었답니다. 남편과 함께 큰 상실감을 느끼고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슬펐습니다. 가족이 제 아픔을 위로해 주었지만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언니가 결혼하고 얼마나 놀러 다니고 그랬으면 애가 유산이 된다는 거야? 나도 드디어 조카가 생기나 싶었는데 아유, 관리 좀 잘해야 해.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애가 어리고 오냐오냐 잘났다고 해도 그렇지요. 그딴 소리를 우리 앞에서 감히 해? 너 몇 살이야?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생각해? 누가 놀러 다녀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지금 위로를 해도 모자라는 망정, 그런 철없는 소리를 짓골리고 있어? 남편이 처음으로 신우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남편이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던 신우는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말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는 거면서 도대체 동안 왜 참견하고 비아냥거리기 바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첫째 아이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버리고 나니 저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간단한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으면서 건강관리에 힘을 쓰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축복처럼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제 자궁 자체가 튼튼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나도 겁나더라고요. 첫째 아이처럼 허망하게 또 보내버리게 될까 봐 잠을 이루는 것도 무서울 정도로 신경이 곤두섰고 정말 두려운 마음이 저를 집어삼키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내 몸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지 절대로 산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었으면 좋겠구나. 원래 한 번 유산을 하면 2번, 3번은 쉬운 거라고 해요. 다른 것도. 아니요. 당신 몸 자체가 약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지 않은데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넌지시 퇴직하는 것을 권유했고 저도 2번째 아이를 낳고 싶어서 결심했죠. 이미 남편과 결혼 전에 퇴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 열심히 할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아이에게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신우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분명히 고단한 일이에요. 유세는 유세아 언니가 너무 부럽다. 나는 지금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써놓고 이리저리 발로 뛰느라 바빠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언니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집에서 놀고 먹고 있네. 이게 소위 취집이라고 하는 건가? 근데 집안일은 아직도 반반으로 나눠서 해요. 우리 오빠는 일도 하고 와서 설거지까지 하고 그러는데 언니가 더 하는 일은 뭔데? 어쩜 자상한 우리 오빠를 만나서 부럽다. 나도 언니처럼 결혼하고 나면 임신해서 집에서 쉬고 싶다 하면서 말을 하면 미치겠더라고요. 임신 초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신우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신경을 콕콕 찌르는 것 같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제발 좀 신우가 찾아오지 못하게 해달라. 전화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빌었어요. 제가 그러는 동안 우리 남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지만 철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동생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보세요. 동생도 조카가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서로 친하게 지낸다면 나중에 동생에게 애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바람을 새로 맞이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군요. 또한 임신 4개월 차에 제 2번째 아이를 떨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신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정신적으로 흔들리기도 했고 임신 4개월 차 동안 신우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가장 컸기 때문이에요. 유산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때야 비로소 신우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되자마자 시댁으로 가서 TV 앞에 앉아있는 신우의 머리카락을 예고 없이 갑자기 잡아버렸습니다. 아, 언니, 미쳤어. 지금 다짜고짜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이거나 내 머리카락 다 뽑힌다. 엄마 이 언니 진짜 미쳤나봐. 여의치 않은 년아. 내가 나한테 그렇게 스트레스 줘서 내 아이가 견딜 수 없어서 떠난 거야. 그렇게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잖아.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부탁한 것 몇 번이나 했는데 너 때문에 내 아이가 나를 떠났다고 미쳤어. 정말 언니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유년을 한 거를 가지고 왜 나한테 지를 것이야. 지랄이야 이거노. 신우는 뿌린 대머리를 뼈꿈 채 엉엉 울면서 온몸으로 말린 시어머니 뒤에 숨어 있었다. 어떻게 새언니라고 생각해? 사느냐고. 난리를 쳤어요. 나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내가 나쁜 년이라고 대지를 하면서 신우에게 막 막말을 쏟아보았고 예전에 우리 딸 다인이네 몸이 약한 것을 이용해 유산하려 한 게 너무 심한 일이니까. 빨리 우선 우리 딸에게 사과해야 해. 솔직히 말해서 유산한 건 내 몸 탓이야. 왜 우리 딸 잘못이야? 스트레스를 줬으면 얼마나 좋다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결심을 했어요. 2번 다시는 시댁에 밝히지 않기로 결심했어. 시댁에 가는 인연을 끊겠다고 말이야. 나의 결심은 남편에게도 당연히 전달했고 남편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생 아이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했어. 평소에 아이를 참으로 좋아했던 우리 남편은 난 시댁과 밝히지 않겠다고 계속했어요.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결심하자 울면서 남편은 고지주기로 동의했어요. 그래서 시댁과의 연락을 끊고 몇 달을 보내고 나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기적 같았죠? 나에게 3번째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핸드폰을 계속 무음 모드로 유지하고 연락을 단절했어요. 태교에 집중하기 위해 집에서는 하루 종일 클래식 음악을 듣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이를 열심히 키웠어요. 안정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족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남편도 낳고 싶었지만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4개월이 되자마자 젠장지 않게 안정기를 바꿨어요. 자궁 속에서 건강하게 자리를 잡은 아이의 소식을 병원에서 듣게 되었어요. 물론 유산이라는 상황도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우리 아이를 강하게 믿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행복했고 아이가 제 삶의 전부인 것처럼 앞으로는 아이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했고 아이가 건강하다는 소식을 전하니 시댁에서는 수술을 권유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라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그 결과로 아이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왜 시댁에 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편과 시댁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저를 회유하여 왜 출입금지를 당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었던 걸까요? 그랬지만 저는 요즘 시댁에 끝까지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어요. 이번에 우리 큰 죄사가 있는 거 알지? 아무리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한테 일을 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친척들이 다 모이실 텐데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어? 임신 소식도 알리고 인사도 드리고 하면 용돈도 주시고 할 텐데 그거 은근히 쏠쏠하다. 그러니까 이번 제사는 같이 가자. 응, 내가 싫다고 말했잖아. 임신 막다 그래도 유사 낼 수 있다는 말 못 들었어. 한 번 갔다 하면 그 망나니 같은 당신 동생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매번 쉬는 편을 만들고 나한테 이해해라 넘어가라. 아, 진짜 신음 입을 꿰매버리고 싶다고. 걔도 그날 이후로 반성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했어?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행사가 있고 사인데 만면 남편이 안 온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어차피 일도 시키지 않을 거라며 그리고 내 조상도 아니고 당신의 조상인데 내가 거기 가서 인사해야 할 이유가 뭐죠? 라고 말해봤어요. 그러는 당신은 우리 집 제사에 오기나 하려는데 남편은 우리 집 제사 이야기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 같네요. 그날 이후에도 시댁 행사 때마다 같이 안 가냐고 몇 번이고 물어보았어요. 당연히 저는 지금의 생활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시댁에서 자초한 일이니까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딱지를 끼웠어요. 우리 시댁에는 제사가 1년에 5번씩이나 있거든요. 저는 계속 가지 않고 버티니 시댁에서도 일손이 하나씩 빠지자마자 다 맡기고 그날 제사 때마다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요? 이래서 남편이 오기 싫어하는 건가요? 없는 종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귀찮다고 가고 싶지 않다는 건 혼자 다 받는 거예요. 원하는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문법적으로 보다 정확한 한국어 버전입니다. 며느리가 하고 싶은데 정작 종노릇을 할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시댁에서는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한 것이라고요.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 던제까지 안 와서 생각하고 계세요? 하면서 남편에게 2번 다시 말도 꺼내지 말라고 성을 내니 남편은 양쪽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 집에는 안 올 거예요.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지 알아야죠. 적당한 선을 지켜야죠. 지금 벌써 몇 달째인데 우리 집에 이 정도로 예원했다면 미안한 말 한마디 하고 들어갈 줄 알아야죠. 그동안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더 싫어. 만약 당신이 더 이상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당신이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 나라면 왜 계속해서 시댁에만 살도록 강요하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 시댁은 나에게 해준 대가가 있어서 결혼할 때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강압하는 건가? 당신, 돈에 대한 욕심은 진지해. 우리 부모님은 무슨 이유로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준 것이었어. 돈이 없었거든. 누가 돈 때문이라고 해? 내가 시댁에만 있으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미치겠다고. 당신은 당신의 부모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받은 스트레스는 하나 이상일 거야. 우리 부부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살아가기로 했는데 아들에게 설거지를 시키기만 해서 난리를 치는데 당신의 부모로서 우리 엄마로서는 당연히 속상하실 것 같지만 그한테 꽉 잡혀 살다고 생각 좀 해봐. 당신이라면 잔소리 같은 걸 하지 않겠어. 모두가 성인이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고. 내가 왜 걔네 둘의 살림에 상관을 가고 간섭하는지 이해 못해. 둘이 알아서 잘 살 텐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엄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유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야말로 우리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해야 해. 너랑도 거리가 느껴져. 왜 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시댁만 그렇게 싸게 두냐 몰라. 이러면서 결혼한 거면 시댁 계속 다녀야 하겠지? 남편이랑 눈만 마주치면 싸웠고 대화를 해도 분란만 늘어났어. 부부라고 하기엔 이상할 정도로 대화가 단절돼 버렸어.
서로 입만 열어도 고성방가가 오갔고 비난만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애초에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 임신 7개월을 넘겨가면서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손주를 보여줄까봐 자주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댁의 연락처를 차단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직접적으로 저에게 연락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당연히 남편을 통해 넘겼지만 남편이 저와 대화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애가 되는 것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남편이 가족이라며 저에게 연락해서 함께 살자고 애원했지만 이미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한 후였습니다. 남편도 내게 같은 마음일 것이었겠지요. 저는 끝까지 시댁 가족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칠 것입니다. 알았으면 당신과 결혼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 가족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당신과 함께 사는 것도 너무 어려우며 양쪽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힘듭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서 받은 상처를 나는 몇 배로 받고 있어요. 다 자업자 득이죠. 애초에 나를 며느리로 생각했다면 남자가 그렇게 대해선 안 됐어요. 시댁에서 나를 그렇게 대우하면서 왜 벨도 안 가고 우리 아이를 보여드려야 하는 걸까요? 나는 당신이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 가족들이 나의 핏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화가 마지막으로 남편과는 또 이렇다 할 대화를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출산하게 되었어요.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머릿속이 흰빛이 되었어요. 찾아온 시댁 식구를 봐도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제가 회복 중에 있을 때 병원에 찾아와서 우리 아이의 얼굴을 보겠다고 눌러붙어 버렸고 저는 정신이 들고 나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제가 누구 때문에 생사를 걱정하며 아이를 출산했는데 감히 제 아이의 얼굴을 보겠다고 찾아오세요. 당장 나가세요. 아이 올라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절대로 얼굴을 보여줄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는 모유 수유도 못하고 분유만 먹고 있을 텐데 꼭 보고 싶다면 눌러붙어 있던지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손주 얼굴을 보겠다고, 아들의 자식 얼굴을 좀 보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우리 부모님한테 뭐가 어째 됐을까요? 당신이 나온 건 맞아도 내 아이기도 하고 내 자식의 얼굴조차 못 보게 하는 건 너무하다니까요. 말이 되나 소리냐고 죽어도 보여주기 싫은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애초에 나한테 잘 대해줬다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게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애를 떠나게 했다는 건 아닌가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이제 와서 우리 아이 얼굴을 보겠다고 양심도 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니까 제발 지나간 일에서 벗어나라고.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태어났잖아.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서 서운함을 푸는 게 맞지 않겠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서로 과거를 들락거리며 살아야 하나요? 나도 힘들고 지쳤다고. 제발 건강하게 지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가 영향을 받을 것이야. 정말로요. 원하는 바가 있다면 제게 더 성의를 보이세요. 저한테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잘 대해주느냐에 따라 제 마음도 변할지 모릅니다. 제가 끝까지 시댁 식구들에게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자 부모고 신유고 말은 못했지만 저를 힘껏 노려보며 병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신생아를 데리고 유리문 너머로 아이를 보여주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를 죽어도 품에 안고 싶지 않기 때문에 품에서 내려놓으려고 애를 썼어요. 저는 아이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며 시댁 식구들에게 맡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도 결국 저를 포기하더라도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서로가 맡은 역할을 하며 대화가 끊겨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가족이 아닌 남편과 같이 공간을 공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살았다고 할까요?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는 애정이 있는 건지 애가 울거나 배고파하면 분유를 타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고
바깥 일을 하는 남편은 새벽에 아이가 오는 게 너무나도 짜증이 났었나 봐요. 하루 이틀 시댁에서 자고겠다며 집을 비우기 시작한 남편은 점점 더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졌고 저와 아이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겉돌기 시작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도 귀찮아서 냅뒀더니 지게 뭐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요.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서 행복한 건지 얼굴이 점점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딱 그 반대였어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매일 같이 우는 바쁜 아이를 24시간 혼자 돌보느라 피골이 상해 있었고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쭉 내려앉아 있었다. 저는 아이를 혼자 돌보다가 너무나 지쳐서 결국 남편에게 불평을 토로했다. 언제 아이를 혼자 낳았냐고 난리를 치더니 나 혼자 낳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당신이 아이 아빠로서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뭔데 아이를 돌보는데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잠도 왜 안 자는 건지. 아이를 혼자 낳은 것이 맞으니까 혼자 키울 거니까 대신 생활비만큼은 꾸준히 주잖아. 우리 식구들에게 아이 얼굴을 절대로 안 보여주겠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가 왜 애를 키우라고 하나. 당신이 그렇게 싸고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거야? 돈은 자이. 당신이 알아서 키우도록 하라고. 나는 돈 버느라 힘들어서 밤에 잠을 잘 자야겠는데 아이가 오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잠 잘 수 있나. 이제는 우리 집으로 가서 사는 게 마음이 더 편해지고 좋아라고 말했다. 그러면 왜 나랑 사는 거지? 이 정도면 쇼윈도 부부랑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 아니야. 별로 다르지 않아. 누가 아이를 24시간 돌봐달라고 했어? 내가 힘들 때 그 잠깐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 것조차 못해지면 기적이야. 한번 갈아보긴 해봤어.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뭘 더 해줄 수 있겠냐? 이혼하면 당신은 어디서 먹고 어디서 살 거야? 집안은 나는 돈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내가 주는 생활비를 받으면서 조용히 지내. 이혼을 원하면 원해. 아, 사실 나는 이혼을 했을 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없으니 남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정말 울음이 터져나오려 했으나 참아냈어요. 사이는 이전보다 더 나빠지고 집에서도 서로 마주치지 않게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가까워지자 아이 돌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큰 결심을 내려 남편에게 돌잔치를 할 것이며 돌잔치에는 시댁 가족들을 초대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내게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돌잔치를 하기에 돈이 어디 있어? 요즘 돌잔치로 쓰는 돈은 만만치 않게 들어왔다고 하긴 하더라도 그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집 식구들을 왜 인심 쓰듯이 초대해야 하는 거야? 그래, 다들 기분이 나빠서 잔리나 하실지 모르겠네. 우리 아이의 첫 생일이에요. 아이가 아니고 우리 아이에게 혼자 나온 거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 첫 생일 잔치도 못 해줘야 돼. 돈이야 당연히 당신도 부담스러울 거야. 이럴 때만 우리 아이 타령을 하고 있네. 어차피 기억도 못할 첫 생일인데 뭐 한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며 잔치를 열어주겠다고 그래?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그건 전부 생돈을 버리는 거야. 요즘 돌잔치에 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됐어. 하지만 남들 다 하는 돌잔치를 우리 아이만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다들 못하는데 소규모 돌잔치라도 해야지.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겨야 해. 얼마나 훌륭한 추억을 남기겠다는 거야. 그 큰 돈을 쓰냐고. 당신이랑 나랑 사이가 좋은 것도 아이를 자랑할 곳도 없는데 무례하게 우리 집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고 돌잔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이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예전에 나를 비웃듯 할 때 한 말 같지 않았나? 그럼 나도 이 말을 들려줄 테니까 모두 자업자득이야. 돈이 없기 때문에 결코 돌잔치에 돈을 쓸 수 없어. 남편은 강하게 돈이 없다고 말하며 돌잔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속상하다. 우리 아이의 첫 생일인데 하나라도 제대로 해줄 수 없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야. 내가 아이를 위해 퇴직했다고 했지만
돌잔치를 할 돈이 없어서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지만 내 마음을 모두 털면 친정 부모님께서 더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께 이야기할 때는 조금 돌렸어. 아, 우리 아이. 돌 전체는 안 하기로 했어요. 요즘 의가 글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경험이 별로인데 해손 뭐 하겠어요. 손님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고 요즘은 돌잔치 다들 안 가는 추세에 남편이 돈이 없다는데 제가 웃기기도 좀 하니까요. 그래서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돈을 벌기가 어려우니까 돌잔치를 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사위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힘들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돌잔치도 못한다고 하니 마음이 무척이나 쓰이셨나 봐요. 사위를 도와주고 싶으시고 또 돌잔치를 하게 될 명분도 주고 싶어 하셨는데 일부러 남편에게 돌잔치를 하는데 돈을 쓰라고 3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받으면 제 돈으로 돌잔치를 하겠어요. 남편을 죽일까 봐 걱정해서 우리 남편의 길을 펴주겠다는 인심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친정 부모님이 남편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게 돌잔치에 대해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몇 날 동안 기다려도 어떤 소식도 없어서 남편을 붙잡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전차라고 돈을 보내셨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도 없이 돈을 받으면 나한테 주어서 돌잔치 예약을 하러 다니지 않는 거야. 보통 어른들은 애의 첫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리를 본다는데 왜 일부 어른들이 난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런 일로 부모님의 허영심만 드러나는 건 아닌가요? 아휴, 그 돈을 쏟아붓고 해주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돈은 이미 쓴 돈이라고 생각해. 그 돈을 썼다고 말해도 우리 아이의 돌잔치에 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잖아. 나의 동생이 이번에 결혼한다는 걸 넌 모르겠지? 시댁에는 관심도 없는데 연락조차 안 하고 있어서 뭘 알겠어. 내 동생이 결혼 준비하는데 돕는 건 당연하지 않아. 장인차가 더 잘했다고 말하실 걸 야하대. 너는 혹시 오라고 해도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말도 안 하고 부르지 않았어. 그 말을 듣고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라니. 아, 도대체 왜 우리 부모님께서 돌잔치를 하라고 주신 돈을 지나치게 혼수 준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지금은 도둑질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우리 부모님께서 돌잔치를 하라고 주신 돈을 내가 자기 맘대로 혼수 준비하는 게 어째서 이렇게 이상한지 이해가 안 가. 남의 돈으로 생색을 왜 내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돈 내놔. 이미 쓴 돈을 어디서 내놔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도둑이냐고 하니까 나한테 주려고 준 돈인데 애가 뭘 하게 했겠어요. 나중에 사진 몇 장 찍으면 돼. 남편은 그 후로 또 시댁에 숨어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생활비를 모아 더 돌잔치를 준비하게 됐어요. 정말 돈이 모자라서 약속한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너무 서운하고 서러워서 온갖 잡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돌잔치에 아예 관심조차 없고 돌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도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돈을 내놓으라고 악을 써봐도 애원도 해봐도 이미 쓴 돈을 어디서 찾느냐고 말해버리고 말더라고요. 매일 같이 시댁에 있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일을 갔다는 것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은 자꾸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얼굴 표정이 좋아진 것에 더욱 의심이 생겼죠. 하루 종일 어디론가 떠나고 콧노래를 부르며 가끔 집에 들어올 때도 집 안을 살피거나 휴대폰을 붙잡는 모습이 이상해서예요. 그러던 중에 시간이 지나 돌잔치가 다가오자 그날 모든 것을 완료해야겠다는 생각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준비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몇 년 만에 연락해서 초대장을 보냈죠. 친척들은 기가 막혀서 오셨는데 우리 아이의 얼굴도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선우도 왔고 시부부가 되실 분도 같은 자리에 오셨는데 행사가 시작되고 돌잡이를 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돌잡이 자리에는 청진기와 판사봉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두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돌잔치 업체에서 불러준 사회자가 의문을 가지면서 이 서류 봉투는 뭐죠? 하고 묻는 순간 아이가 다른 것들을 전부 채치고 서류 봉투를 집어 올렸어요. 남편도 의문이 들었는지
저에게 눈짓을 하더니 서류 봉투를 낚아채서 내용물을 우수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사진들이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진들은 바로 남편이 저몰래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사진을 확인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를 한 번 바라보고 바로 사진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은 사진들이 쏟아지니까 궁금해서 웅성웅성거리고 친정 엄마는 떨어진 사진을 하나 주워 보시더니만 불그락 푸르락 해주셨고요. 시댁 식구들도 그 사진을 확인한 후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실은 돌잔치를 준비하는 동안 발생한 일이었어요. 업체를 알아보고 예약 전화를 하는 동안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당연히 돌잔치 업체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의 상견례 상대이고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더니 제 노예력을 부리려는 속을 꾸물고 그 자리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들은 바로 서류 봉투 속에 있던 남편과 상견례 상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저 지금 오빠랑 연애 중에 있으니까 노예력을 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은 대면으로 대면한 상황이고 부부로서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루 빨리 이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진부터 보여드려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애도 있고 가정에 있는 남자랑 만나고 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당당하게 사진까지 보여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헤어져 달라고요. 아, 쟤도 지금 발등이 불이 떨어진 상태라. 제 뱃속에 오빠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지금 뱃속에 사생활까지 품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곱게 이혼을 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걸 밝히기로 결심했죠. 처음에 돈이 없어서 약속하게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륜의 사실을 알자마자 친정에 돈을 빌려 일부러 성대한 돌잔치를 준비했어요.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주변 사람들을 전부 초대하기로 결심했어요. 시댁 식구들과 일가 친척, 남편의 절친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까지 전부 다 초대했어요.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초대한 자리였고 남편은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초대장을 돌린 것을 알게 되어 돌잔치 당일에 많이 당황했어요. 남편의 손님들로 가득한 홀에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드러내어 남편의 얼굴이 얼마나 창백해졌는지 생생히 봤어요. 성급히 변명하기 바빴죠. 아, 이런 조잡한 합성 사진을 가지고 나를 불륜을 저지른 왕따로 만들기 위한 작전 중이라고 말하니 이젠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이라 생각돼 결백하다며 위자료까지 내게 뽑으려는 거예요. 한탕하고 이혼을 하려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냐? 무슨 소리야? 당신 상거가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주고 간 사진인데 합성은 뭐 뱃속에 애까지 있다고 밝힌다고 하던데.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건가, 그래?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편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 그렇게 한바탕 휘몰아치는 사건을 겪고 남편은 지인들 사이에서 아주 파렴치한 인물로 소문이 난 것도 모자라 회사에서는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세를 몰아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을 들이었고 남편은 오히려 모든 게 밝혀지고 나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맨날 불평불만만 해. 내가 늘어났다고 느껴지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와 함께 살면서 피곤했어.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누가 나를 바람을 피우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상간녀에게 돈을 받은 뒤 이혼 절차를 마치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서운해할 거예요. 진정한 사랑관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알고 보니 그 상간녀가 전 남편의 사이를 망쳐서 당연히 자기 친구를 소개해 주었다는 거예요. 돌잔치를 한 날 상간녀의 사진을 보고 전 남편이 될 사람도 알게 되었고
전 남편의 상간녀가 전 신부와 함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군요. 절친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전 신우를 추궁했고 신우는 일부러 가정을 내려고 자기 친구를 전 남편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예비 신부가 부모님을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느냐며 이전 신우에게 파혼을 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잠수를 타버린 것입니다. 이전 신우는 한순간에 파문녀가 되었고 그 남자의 집안이 꽤 괜찮은 집안이었지만 망연자실의 저에게 협박성이 담긴 문자를 아주 폭탄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했어. 그 남자의 집안이 얼마나 명망 있는 집안인 줄 알아? 어떻게 꼬신 건데? 내가 다 밝히는 바람에 망하게 됐다고. 나는 너를 영원히 저주할 것이다. 너의 모든 일이 망하도록 저주할 것이라. 길을 가다가 큰 사고가 나도록 확실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 문자를 폭탄처럼 보내줬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저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고소까지 확실히 했어요. 이전에 신우는 당연히 벌금을 내야 했겠지요. 전 남편은 저랑 이혼 후에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던 상간녀와 재혼했어요. 상간녀는 이전 신우이와 함께 매일 클럽에 다니며 노는 여자였어요. 남자 관계가 복잡해도 엄청나게 복잡한 인간이었던 거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고 임신 기간 중에도 밖에서 싸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고 집안일은 아예 손을 댔대요. 전 남편은 얼굴만 보면 돈 내놔라 하는 소리만 하고 사이만 엄청 부렸던 거예요. 임신 유세지를 부렸나 봐요. 전 남편은 완전히 지쳐서 임신까지 한 후에 남자 관계를 다시 정리하라고 매일 같이 싸우며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는 아주 속이 시끄러워 죽겠다며 전화를 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염치 없이 전화를 했지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잔소리하고 내 가족만 싸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와서 너무나도 후회가 되는구나. 우리 아들이 다 죽어간다고 매일 같이 술만 마시는데 내 속이 문드러져. 그래서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다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손주도 있잖아. 아이 핏줄도 같이 연결돼 있잖니? 그렇게 쉽게 제가 돌아갈 것 같았으면? 이혼은 왜 깼는지 절대로 돌아갈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개소리 하지 말고 연락하지 마세요. 매우 더러운 상황이라서 그 이후로 상간녀는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는 뭐랄까 눈동자가 파란색이었는데 그 전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해요. 이전 신우랑 상간녀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서로를 뺨을 때리고 치고 싸웠는데 경찰도 나와서 싸움을 말렸대요. 그 이후에도 이전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하여 제발 아이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라고 애원했는데 저는 그냥 꺼져라고 했어요. 전 남편은 후회가 막심했는데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아유, 제가 미쳤다고 받아주겠어요 해서 제가 정강이를 그냥 발로 차버렸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어찌나 찌질해 보였을까? 그 앞에서요. 친절하게 침부터까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친정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중소기업 면접이 선배하시기 좋은 느낌이 들어서 잘 될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는데 돈과 가족을 잃고 이전 신랑만 따라다니던 전 남편은 현재 완전히 이전 신랑과 친해졌다고 해요. 이전 신랑은 아직 결혼을 못한 상태이고 전 남편은 2번이나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나인이라는 레이블을 붙여야 하겠죠. 앞으로 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예감이 들어서 두 사람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저는 미래를 생각하며 나이에 상관없이 책을 읽으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